나온 거죠, 문건이. 네, 자, 이번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는 이런 종이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럼 블랙리스트가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한 현직인 판사분 한 분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블랙리스트라는 얘기 자체를 언론에서 주로 이름을 붙여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판사들 사이에 처음 문제가 됐을 때는 동향조사라는 걸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네. 그분 비유를 들자면 음주사고를 조사해서 음주운전 결과가 나왔는데 교통사고는 아니었다를 가지고 자꾸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 저도 일정 부분 수긍을 하고 실제 문제가 됐던 것은 판사들의 봉양에 대해서 그게 그냥 평소에 얘기를 한다거나 단체 대방 같은 데서 얘기를 한다든가 과거의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한 건 나왔잖아요. 그걸 굳이 블랙리스트라 부르냐 안 부르냐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있다 없다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넌센스 같습니다.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사위원회와 대법원장한테 지금 보고가 돼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지금 법원에서는 이 조사위는 문제의 이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블랙리스트는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지금 가는 겁니까? 저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규정을 해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요. 여러 조사위원회의 결과는 블랙리스트라고 이름을 안 붙인 거지만 왜냐하면 분류를 청색, 적색 그리고 청색, 적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3단계로 분류를 한 부분도 나왔었고 또 실제로 거기에 분류가 된 임원 판사분들을 언론에서 쭉 지난 7년 동안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거기에 적시된 사람들이 형사 1심 재판부, 일부 재판부에 배당이 된 사례가 한 명 빼놓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어느 정도 적용도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있다라고 저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여 변호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2011년까지 지금 법원에 판사로 2011년 2월까지. 예. 그러면은 그때면은 양승태 대법원장 들어오시기 전이네요. 1년 전입니다. 그럼 그때 대법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이시고.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블랙리스트에는 여 변호사님은 없으셨겠네요.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네네. 자, 판사를 하셨으니까 네. 이런 판사들의 동향 분석, 성향 분석을 한 문건, 이게 블랙리스트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블랙리스트라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인사라든가 사무 분담에서 어떤 자기가 배제되고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고 싶어 할 거고요.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그 밑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처 판사들은 이거는 대법원 행정처의 당연한 임무다. 왜냐하면은 판사들이 사실 어떤 이념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은 전혀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으로서는 어떤 판사가 특정 이념을 가진 판사가 어떤 형사사건을 만든다는 거, 이거는 불안한 거죠. 대법원장이나 행정처로서는. 그럴 때 이제 이분들을 갖다가 사무 분담해서 전혀 이념이 발현되지 않는 사무 있지 않습니까?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데 배정하면 되는데 굳이 형사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혹시 국민들한테 논란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을 배제하겠다. 이래 생각했다면 자기들은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업무의 일환이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라는 게 지금 왜 문제되냐 하면은 이번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특정인을 배제하고 특정인을 화이트리스트를 지원해주고 이런 블랙리스트가 문제인데요. 지금 법원의 블랙리스트는 그런 취지는 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떤 판사를 갖다가 완전히 배제하고 이런 건 아니고 얘 동향을 조사해서 대법원장이 고등부장 승진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사무분담에서 어떤 사무분담을 맡기는데 참고한다거나 이런 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학의 블랙리스트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쪽이 어떻게 받아들인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보기엔 정확한 블랙리스트는 아니다. 좀 두리뭉실한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밖에 네. 표현을 저는 못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작과 동시에 지금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일단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문학의 블랙리스트럼 블랙리스트 해서 이런 종이는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맞는 거죠, 사실관계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판사들의 이념적 평향성을 우려해서 어떤 판사인지 성향을 분석한 거는 사실관계로 문서가 나온 겁니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옆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뭐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팩트는 하나인데 해석을 지금 각기 달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그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물이 반 남았다, 반밖에 안 남았다 하는 거와 똑같은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블랙리스트라는 그 명백한 존재가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성향조사한 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일반 시민들 그렇게 생각한다. 컵에 물은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반밖에 없느냐는 쪽에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좀 더 경도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진실은 또 지금 사실 아직까지 완전히 또 가려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문서 파일 뭐 760개 중에 또 상당히 또 비밀번호가 많이 걸려 있는 것도 많았고 또 상당히 또 의심을 많이 받고 있었던 이 당시 법원 행정처의 그 차장의 또 컴퓨터 아예 조사도 못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그런 좀 의혹이 일단 꼬투리는 놓은 것인 만큼 저는 뭐 차제에 이양 시작된 거라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는 것이 시민적 관점에서 보는 코멘트입니다. 네, 뭐 좋은 말씀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준비를 하면서 다 느낀 건데 의외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법부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생각, 저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검찰, 경찰, 청와대 이런 거는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잘 이해들을 하시는데 사법부, 판사들은 의외로들 잘 저희가 모르고 지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조직이 법원행정처인데 여부 변호사님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법원 행정처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 그 법관에 대해서 네. 어떤 통계를 내고 그다음 뭐 그 자료를 조사하고 이런 게 이제 법원 행정처의 임무고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 행정처에는 근무 안 했고요.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법률적으로는 그 행정처에 소속돼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 그건 당연한 건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법원 행정처에 근무를 해야만이 법관으로서 판사로서 출세를 하더라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입니까? 뭐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걸 물으시니까 뭐 자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법원 행정처 판사들은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래서 법원 행정처로 발령나면 아주 기뻐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이해하는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이 판사 시절에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었는데 법원 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고 2011년에 옷을 벗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많은 판사들이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 옷을 벗고 나온다. 이런 세간의 속설이 있는데 사람들의 그런 속설과 이 이미지가 맞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행정처에 근무 안 했더라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하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행정처에 가면 거의 100% 승진이 고등부장 승진이 되고 거기 안 되는 사람 아주 특이하게 보는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 내에서. 그래서 일단 출세 코스는 맞군요. 그럼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사들 사이에서 출세의 엘리트 코스가 존재한다.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판결을 잘하고 재판을 잘하는 판사가 출세를 해야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법원은 사실 재판해주는 데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고 그다음 죄 지은 사람을 적정하게 처벌하는 건데 우리 법원에서 그 일반 회사도 좀 마찬가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가 가장 오너의 눈에 잘 들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승진하더라고요. 행정처도 바로 엄밀히 좀 비율을 말하자면은 대법원장의 총무과입니다. 대법원장을 서포트해주는 그 기구거든요. 재판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서는 가장 옆에 두고 나의 입속의 혀처럼 이렇게 활동해주는 행정처를 총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처에 가는 사람들은 가장 엘리트를 뽑아가고 대법원장이 편하려면요. 그 행정처에 오는 판사들을 자기를 서포트해주는 판사들을 가장 엘리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처에 가서 출세하는 게 아니고 가장 우수한 법관들이 행정처로 많이 가고요. 그다음 거기 가서 능력을 거의 다 발휘하니까 고속 승진의 길을 달리는 건데 여하튼 저는 이게 기형적인 현상이다. 법관은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행정의 달인이 돼야지 그 승진을 하고 잘 된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해는 되는데, 능력이 출중해서 행정처를 가는 것인지, 행정처를 갔으니까 능력을 발휘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태양 주변에 근접거리에 있어야 출세를 한다니, 그건 조금 이따 또 다루기로 해보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양 변호사님. 거기에서 그 많은 판사들의 성향을 동그라미 세모 X로 분류했다? 분석했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차 변호사님은 물의 컵에 반이 들어있다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그 물의 컵이 한 방울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법원이라고 국민들은 많이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재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부터 열까지 온 나라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지지는 않지만 정말 가장 크게 나라의 방향을 결정할 부분들을 결정하는 건 결국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판사들은 그 안에 들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대부분의 판사들이 거기에 분류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고 그게 승진을 못했고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의 핵심적인 사항에 결정해야 될 위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순간 못 가게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가 정말로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이제 오르신 말씀인데 제 질문은 그래서 그렇게 셀프 조사를 했던 판사들의 성향 분석이라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진실로 밝혀졌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대상들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아니면 정확히 그것들이 그건 과연 안 나왔나요?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죠. 않았어요. 근데 대상이 됐던 판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대상이 되는지를 나는 모르겠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녔다. 내가 과연 정말로 정치적으로 당신들이 보기에 주변 동료 판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정도로 대상이 됐던 판사들도 스스로도 의아할 정도로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차 교수님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게 뭘 조사했나를 이렇게 보면 어느 고등학교 나왔나, 출신이 어딘가, 대학은 어딘가, 기수는 어떻게 되나, 이들이 속한 학회 활동은 뭐가 됐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한 내용인데 이게 성향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든 조사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조사의 과정에 일종의 그 일부 문건이 놓은 건데 지금 그 성향을 분석했다는 그 자체가 보니까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아마 조직이 법원 내에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위원을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을 추천할 것인가 부분에 고등법원장이 아마 추천권을 행사하는 모양인데 그 후보군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그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아마 법원 내에 법관들끼리의 일종의 자문기구 같은 거 같겠죠. 법원 사법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임시적인 기구. 임시적인 기구인데. 이런 그 기구를 구성하는데도 그 재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성향이 좋으니까 반드시 넣어야 되고 이 사람은 검은색으로 분류해서 이 사람은 제외해야 된다는 식으로 성향을 분석했다고 한다면 일종의 그러니까 법원 내의 자문기구를 구성하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상당히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럼 더 엄격한 기준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법원 내에 이런 임의기구를 하나 구성을 해서 거기에 사람을 끼워 넣는 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력과 행동을 행동 거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한다? 이것은 그럼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의심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검증해서 골라서 인사하는 거는 어찌 보면 또 당연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맞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앞서 지금 이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구성하는데 그럼 이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법원 내에서의 판결이 예를 들어 잘못됐다든지 법원 내에도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기준이 아니라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하고 가깝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성향이, 그러니까 이 사람 정치적 성향이 어떠냐, 이런 식의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정치 성향을 파악했다.
여 변호사님은 판사 시절에 정치 성향을 그렇게 판단 받으시거나 검증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은 네. 판사로서는 이번에도 뭐 이게 블랙리스트 뭐 나오고 했지만은 개개 판사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그 행정처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 거 물론 있겠지만은 전혀 모르고요. 근데 아까 차기호 손님 말씀드린 그 사법행정위원회 제가 이번 사건이 저희 친정인 뭐 법원에 대한 일에서 언론 보도를 좀 그래도 딴 거에 비해서 열심히 봤는데 네. 사법행정위원회 이번에 위원이 11명인가 그랬는데 그중에 5명인가 6명인가 바로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에서 하는 말이 무슨 성향을 분석해서 위원회 구성을 달리하고 이런 건 안 했다고 그렇게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언론을 통해서 본 거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 변호사님도 판사 시절에는 내가 어떠한 형태로 인사 검증을 받고 어떻게 판단받고 있는지는 본인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한때 2001년인가에 그때 네. 최종영 대법원장 시절인가 그랬는데 이 법관들 자기의 인사에 대한 평가를 자기가 공개 청구해서 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보면은 하여튼 뭐 자기도 깜짝 놀란답니다. 나를 이런 사람으로 대법원에서 평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봤는데 그걸 한 1, 2년 시행하다가 그만둔 게 그걸 보고 평가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표를 내버렸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평가를 공개해서 열람하는 걸 금지시켰는데 그래서 그 대부분의 아까 그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하셨나요? 대부분의 법관들은 모릅니다. 이게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요. 뭐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승진하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쭉 갔는데 이번에 지금 드러난 것은 어떤 인권법 연구회. 네. 그게 옛날에 우리법 연구회가 이제 해체되고 다시 만들어진 학회가 인권법 연구회인데 거기에 분들에 대한 어떤 성향 조사 이런 게 문제되면서 결국은 지금 이 사태까지 이런 거지. 네. 일반 법관들은 관심도 없고 그렇군요.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양 변호사님은 그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판사들끼리 법을 연구하는 어떤 학회 비슷한 걸 하나 만든 거죠. 그 이름이 이제 우리법 연구회에서 지금 이제 인권법 이름만 놓고 보면 뭐 이렇게 특히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최소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사법부 수장들은 이들 연구회를 뭔가 좀 좌파 성향으로 편중된 판사들의 모임이다. 이런 시각이 좀 있었더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느 정도는 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인권법 연구회라고 하는 데에서 주최하는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이 개별 학회라든가 이런 데에 뭐 별도의 성향을 가진 그렇지 않은 성향을 가진 판사들을 넣어서 네. 그러니까 와해를 시킨다라든가 아니면 그 인권법 연구회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그런 문건들 안에 내용은 열어보지 못했지만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판사들이 인사에서 실질적으로 무슨 불이익을 당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사실 이번에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밝힌 것조차도 극히 일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문건들이 한 700건 이상의 것들이 암호화가 돼 있어서 열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우리법 연구회나 인권법 연구회에 속했던 판사님들은 어떠한 이유로 본인들이 탄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게 우선 이제 우리법 연구회가 언제 생겼냐면요. 네. 88년에 김용철 그 당시 대법원장이 노태우 대통령 들어서면서 헌법이 바뀌면서 네. 다시 연임운동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이 많은 소장 판사님들이 이 대법원장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연임운동을 하느냐, 이 사법부의 그 자존심도 없이 거기서 출발한 게 이제 해가지고 많은 거기에 동조하는 그 대표적인 분이 박시환 대법관입니다. 맞습니다. 예, 해가지고 이제 이념하고는 상관없이 시작되는 이념법하고 거예요. 대법원장이 저런 식으로 법원의 자존심을 무너뜨려서 안 된다. 삼법 분립의 원칙에 네, 위배된다는 그렇죠. 거였지 이건 좌파 우파 네, 좌파 문제가 우파의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리법 연구회가 그 사실 이용훈 대법원장을 갖다가 그 뭐 추대하는데 네. 큰 영향을 세웠고 그러면서 우리법 연구회가 사실 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행정처의 요직을 많이 차지했고 그러면서 우리법 연구회가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싹 물갈이가 이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되는 성향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또 법원 행정처예요.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법원 행정처로 그래서 귀결이 됩니다. 근데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재작년인가요? 그
인권법 연구회로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 들어서면서 특정 단체는 안 된다. 그들이 법원 행정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해체하라고 해가지고 네. 좀 해체했는데 다시 그게 재탄생한 게 인권법 연구회인데 네. 그게 작년인가 저작년인가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이제 커지고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법 연구회나 인권법 연구회가 법관들이 하는 건데, 무슨 재판을 갖다가 이념적으로 하겠다. 아니면은 그 아주 뭐 사회주의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세다. 우리 법원 체계에서는 이걸 견제해야 된다. 여기서 출발한 게 저는 인권법 또는 우리법 연구회 그 이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근데 면에서 잠깐만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대법원장으로서는 아주 불편한 단체인 거 이게. 일단 싫은 거군요. 그 아니, 존재 자기 자체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자꾸 없애자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게 벌써 재작년이었거든요. 이 사건, 이게 블랙리스트 사건이 문제가 됐던 게, 그 법원행정처와,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크고, 특히나 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판사들의 인사권을 다 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판결의 결과도 아닌 다른 어떤 걸로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보니까, 판사분들 중에서 뭔가 좀 어떤 성공, 특히 이제 어떤 출세욕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대법원장이 콱 쥐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판사들을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같은 걸 했습니다. 네. 이 단체가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건 그러면 찬성적으로, 그러니까 권한을 축소하는 쪽에 찬성적으로 소장파 여러 군데 전국의 판사들이 서명을 한 거예요. 이게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법원장은 당황스러운 거죠. 판사들이 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모양새가 대법원 권한 축소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외부에 알려진다. 그래서 야 이거 누가 시작한 거냐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마라 줄여라라고 했고, 그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아니 판사들이 그 개별 독립적인 어떤 법관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국가기관인데 이 뭔가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왜 우리가 지적을 못하냐고 거기서 정치적인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권력이 집중되는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장의 중앙 집권적 체제에 반대하는 어떤 판사들의 모임이 시작이 된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지금 현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로 이 우리법 연구회와 인권법 연구회 출신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항하던 이 단체의 수장이 지금 대법원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첫 일성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하고 무관치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한 가지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의향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임기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지금 들어보신 말씀이 9월 25일입니다. 지난해 9월 25일인데 대법원장 취임하면서 첫 출근하면서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파헤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되어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판사님들 하시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뭐 학급 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판사들 말 안 듣고 내 마음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들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무슨 무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이런 무슨 회를 만들어서 바깥에서 회의를 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지금 반장들하고는 모여가지고서는 지금 학급 딱 그 주류가 좀 있는 거. 글쎄요, 뭐 적절한 비운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긴데, 지금 차 교수님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판사들의 이 어떤 의사소통 과정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보면 무슨 인터넷으로 익명으로 지금 게시판들 보셨습니까? 그거? 아니요, 뭐 제가 뭐 그 부분에 물론 대해서 저희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보도는 그렇죠. 많이 뭐 나왔는데. 그 보도를 통해서만 접했는데요. 저는 사실 저는 뭐 법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지만 문외한이지만 제가 그 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제일 처음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황당했던 기억 중에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냐면, 이 판사들이 그 등산을 가면 올라가는 순서가 연수원 뭡니까? 기수별로 이렇게 하고 또 졸업, 성적 순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기수는 이런 맞는데 성적은 좀 모르기 때문에 그 순서는 안 올라갑니다. 다만 그거는 예. 있죠. 그 합의부에서 예. 부장판사 D를 좌우 배석이 좌우 우배석이 배석은- 좀 예. 서열이 높거든요. 그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는 건 있죠. 기운 좋다고 먼저 껑충껑충 아유, 뛰어 올라간 일은 그러면 없다.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그 나름대로 서열화 이런 건 충분히 그 이해가 되는데 바깥에서 이런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사적인 행동을 할 때까지도 법원 내에 엄격한 위기 질서가 그대로 작용되는 그러한 문화인가? 이렇다면 그것이 과연 이런 문화 속에서 법과 양심에 따른 이 재판이 가능가 할까? 아주 민감한 상황 같은 경우가 위에 눈치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 법원, 대법원 행정처가 모든 이 사건을 다 지고 자주유지한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법원, 법관, 일선 법원 법관들도 사실 이 차관급 되는 것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맞죠? 그렇죠. 그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대법원장의 심기, 또 대법원 행정처의 심기를 건드린 거 아닐까? 이런 나름대로 자기 검열의 일종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될까? 이런 걱정이 앞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차에 지금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상당히 불이익과 배제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지켜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대법원장도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일신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조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마찰과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지켜본 입장에서 상당히 좀 걱정되고 유감입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든 좀 좋은 쪽으로 좀 해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일선 판사들을 위해서 딱 하나만 좀 옹호를 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열 기수가 엄격하고 위계 질서가 굉장히 뚜렷한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과 재판에 영향을 주는 뒷거래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이고 서열 문화가 있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법관들은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저도 국민들의 그 부분에 오해가. 대해서 저도 그건 상당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번에 추가 조사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런 발표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여 변호사님도 억울하십니까? 그런 말 들으면? 아까 차 교수님이 역시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러신데 법관의 서열화 이게 재판에서는 정말 도입되면 안 됩니다. 합의부라는 게 물론 부장이 있고 우배석, 좌배석, 서열이 다 있지만은 이 재판에서는 동등하게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에서는 서열이라는 게 개입돼서는 안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입니다. 이게 법원만이 아니라 어느 조직을 가든지 선배 그리고 나보다 입사를 빨리 회사도 빨리 한다면 존중해 주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그게 오히려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나쁜 건데 보통 사회에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배를 존중해 주고 이거는 그게 진심에서 우러났다면 그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서열화 이런 게 과연 아까 앵커 말씀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요. 다만 이게 지금 행정처에서 지금 성향 조사한 거 이게 문제인 거지. 어떤 판사의 서열화 이런 거는 이 사건하고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고 이거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또 괜찮은 거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나쁜 거죠 이거는. 네, 그럼 이제 저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법조계로 또 자리를 옮겨서 법원이나 검찰에 있지는 않았지만 양쪽을 어느 정도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선후배 존중하는 거 있는 건 맞는데 법조계가 좀 유난한 것도 맞아요. 훨씬 더 일반 사회보다도 훨씬 심하고 심하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데 좀 중하고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회 조직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국민들은 있고.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이기는 한데 국민들은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믿으니까 전관예우를 찾고 그 위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서 거액을 주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의식과 국민들의 불신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것에 이제 많은 우리법 연구회를 비롯해서 일부 판사분들이 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불만 내지는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나왔던 얘기 중에
선배 힘들게 하는 후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그게 하셨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지시한 판결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들, 지금 판례에 따르지 않는 부분들과도 다를 수가 있는 거고, 법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사를 하나도 맞춰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좀 자꾸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부분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많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재판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진 않는데, 다만 어떤 결정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보수적인 판결이 나온 데는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죠. 뭐 노동조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이거는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보수적인 이념 쪽에 더 가깝다라는 걸 국민들은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법원에 대한 신뢰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기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선배 힘들게 하는 후배 기자들이 좀 싫죠. 뭐 좋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팩트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들이 과연 100% 지금까지 지내왔느냐. 법원 행정처에 이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 압박을 과연 견뎌왔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지금 터져나온 거 아니겠어요? 딴 법관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모르죠. 전부 다 모르는데 제 경우만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특별히 무슨 어디서 지시가 오거나 이런 건 한 번도 없었고요. 법관 생활 제가 23년 했습니다. 네. 한 번도 그런 건 없었고요. 다만 제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형사 항소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맡고 있었는데 그때 행정처나 이런 데서 계속 내려오는 게 이용훈 대법원장님이 1심 판결, 형사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는데 변호사 선임됐다고 징역 2개월 깎아지고 4개월까지 이걸 아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님이 그걸 맨날 통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징역 2개월 깎아지는 파기를 몇 번이나 했느냐. 이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소리가 한 번, 두 번 들릴 때는 그냥 무시했는데 계속 들리면 이 고등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재판장으로서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친척이 재판 받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 받는 건 아닌데 그걸 깎아줄 필요 있냐. 그래서 그때 별명이 김무슨 부장은 김한기라 그러고요. 이무슨 부장은 이한기라 그러고. 왜 한기입니까? 항소 기각한다고. 아하, 그걸 갖다가 항소 기각. 대법원장이 싫어하니까 하지 네네. 마라. 물론 그건 아니지만 당연히 항소 기각할 만한 사건을 항소 기각 많이 했겠지만은 그럴 정도로 그때 변호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죠. 그럼 잘했다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법관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저는 평가를 못 내립니다. 아니, 근데 제 질문의 요지는 네. 대법원장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해라고 하는 것도 예.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도 그 판사한테 주는 압박은 간섭 그 이루 아닙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단독 판사, 아직 승진이 아주 용원한 단독 판사나 이런 분들은 대법원장의 말에 영향을 거의 안 받는데 승진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부장 판사들은 말을 안 해도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는요, 시청자 여러분, 저 코트넷이라고 하는 이 판사들만 들어가서 하는 내부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게 익명이죠. 익명으로 지금 올라가는 걸로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 실명으로 예, 올라갑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차마 방송이라고 옮겨드릴 수 없는 문구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놓고 보면 개땡땡, 은따, 은근히 따돌린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보면은 대한민국의 판사님들이 쓰는 이 내부 게시판의 내용치고는 대단히 저급하고 대단히 직설적이고 대단히 파벌적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어떤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질까라고 걱정되는 정도인 것인데 판사들 실제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근데요, 이거는 판사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같아요. 저희들만 해도 이제 나이가 들은 판사 때는 이런 말에 대해서 게시판에 사실 판사 중에 올리는 사람 일부입니다. 왜냐하면은 법관들 업무가 우리 양면 잘 아시겠지만 아주 가중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기록 싸들고 가서 보고 하는데 게시판 들어갈 틈이 없어서 제가 아까 게시판 물어보시는데 잘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법관들은 게시판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법관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도 배석 판사도 한번 같이 일해보고 단독 판사 일해봤지만 그분들 성향이 이제 밀레니엄 시대인가 이래가지고 아주 좀 리버럴, 그러니까
사무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등산 갈 때 뭐 서열 그런 게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분이 많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게시판에 진짜 우리 속된 말로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꼰대 같은 말을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그걸 젊은 판사님들은 그걸 어떻게 보면 젊음의 표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욕을 하는 거는 뭐 욕하는 사람의 자유고 또 올린 사람 자유인데 지금 그 법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대 교체 내지는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요. 어쩌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사회에도 있는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무거운 게 법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의 폭도는 더 큰 겁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름아로 봤었을 때 아름아름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법원 내부에서는 훨씬 더 큰 거예요. 왜? 다른 게 아니라 과거보다도 이 판사 자체, 법원 자체 조직도 커지고 예전에는 법원이건 검찰이건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딱 한 줌의 조직들이 딱 정말 글자가들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선배의 위계에서 딱 하나 통했는데 이제는 그만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확 변해버렸거든요. 게다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분들이 법원이나 검찰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애초부터 그러니까 예전의 사법시험 때는 그 중심이 대학교 2, 3학년 때,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부터 사법시험을 쳐서 그야말로 법조계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었다가 이제는 최소한 대학교까지는 그런 것들이 아닌 상황을 거친 분들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댓글은 계속 이어지겠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데 위에 지금도 상당히 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그 시대를 사시는 거거든요. 이 갈등은 단순히 정치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거 이상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시각차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제로 보면은 지금 나온 문건 중에 하나를 보면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원세훈 재판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법원에다 사법부에다 하고 사법부는 이러이러하게 처리하겠다라고 거기다 답변을 해주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거래를 한 듯한 정황으로 오해받을 만한 문건이 발견됐다. 차 교수님, 네. 이거 거래로 보십니까? 어제 뭐 대법관들 그 회의를 해서 대법관들은 지금 대법관들은 불쾌하다는 거잖아요. 불쾌하고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고 있는데요. 뭐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흔쾌히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좀 고개가 갸웃갸웃거리더라고요. 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13분이 그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 그 우병우 그 수석과의 거래설이 나돌았던 그 이 원세훈 전 그 국정원장의 대법원 파기 결정을 내려질 때 당시 지금 재직하고 있는 법관이 7분인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6분은 무슨 근거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만장일치로 그 의견을 주셨는지 저는 조금 그 부분도 조금 쉽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무슨 판단의 근거로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상당히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법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상을 확실하게 가리는데 협조를 하겠다는 식의 먼저 입장을 내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본인이 지금 이제 상당히 의혹의 당사자인데 우리는 그런 일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 비법조인이니까 두 분 변호사님들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사법부에다가 요구를 하거든요. 대법원으로 가면 전원 합의체로 넘겨달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저게 우선 차재원 교수님 말씀은 전제가 뭐냐 하면 이미 개입했는 걸 전제로 대법관이 반성해야 되고 뭐 그런 많은 국민들이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한다 이거.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국민들 뜻이 그렇다면은 국민들 뜻이 왜 그런가를 저는 아는 게요. 네. 제가 재판해보고 변호사해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군사 독재 시대의 유물로 청와대나 권력기관 이 법원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제 의뢰인들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판에 지거나 하면 꼭 청와대에다가 그 신문고 이런 데 글을 넣더라고요. 그렇죠. 청와대가 법원의 압력을 행사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고. 그런데 이번에 우병우 수석과 그 법원 행정처가 주고받은 이 문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처 판사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국회하고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다음 청와대하고도 친밀한 관계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과 이런 걸 전부 다 청와대 국회가 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도 사실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을 두고 있는데 예산을 따오는 게 행정처 판사들이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병우 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행정처 판사가 우리 그 사법권 독립인데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절대로 못할 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행정처 판사가 과연 그러면 우병우 수석의 말을 듣고 담당 그때 김상환 부장이었습니다. 항소심은. 네, 맞습니다. 전화를 걸었겠느냐? 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장이지만, 아닌 거죠. 주장이지만 실제로도 안 걸었을 겁니다. 행정처 판사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말은 하죠. 왜냐하면 우병우 수석과 척을 져서는 법원이 곤란한 아까 예산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화는 안 걸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론에 나기에는 우병우 수석과 행정처 판사가 그냥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 대법원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사건이 가면 좀 소부라고 그러죠. 네. 대법관 4명이 구성된 소부. 거기에 우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4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 네. 의견이 틀리면 전원 합의체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 중에 아마 그 소부 중에 어느 대법관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국정원의 그 IP 주소 네. 이건 증거 능력에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넘어간 거지. 저는 저같이 밑에 그 1심 법원 판사한테도 어떤 압력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심정적인 압력은 모르지만 명시적인 압력은 없으면 대법관한테 감히 누가 전학을 하 이걸 전원 합의체 넣어달라 마라 이 소리는 못할 걸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심은 하겠지만 변호사님이 판사의 경력을 되짚어서 내 경험적으로 압력 없다라는 거 뭐 좋습니다. 거기까지 네. 접고요. 이제 전문가시니까 지금 막 달려가시니까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 못 쫓아올 네.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원세훈 사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갔죠. 네, 갔죠. 그 전에 우병우 수석이 전원 합의체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표시를 했죠.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고요. 우병우 수석으로서는 이제 전원 합의체가 하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좀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이 많이 있다고 봤겠죠. 숫자가 많으면 많다고.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전원 합의체 가면 그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몇 대 네, 몇으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소부에서 할 때는 있죠. 이게 주심 대법관의 성향이라든가 그 소부 대법관의 성향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원 합의체 가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쪽에서 재판하는 게 유리하겠다. 소부보다는 확실히 유리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관들은 이게 우병우가 원해서 전원 합의체로 간 것이 아니고 네. 우병우가 시켜서 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전원 합의체로 간 것이다. 이걸 가지고 우병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적 오해다. 지금 이거를 반발하고 그래서 제 계신 생각에 거죠. 우병우의 희망이 그거였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 소부에서 한 분이나 한두 분이 이 항소심 판결의 그 증거 채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병우 수석은 그 정보를 감지를 하고 전원 합의체로 가기를 이렇게 문건으로 남길 정도로 압박을 했을까요? 그러면 아예 연락 안 하죠. 그걸 알았으면은 자동적으로 가는데 자기가 뭐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는 안 하죠. 아니 근데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당시 대법원 행정처에서 이렇게 우병우 수석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이거 전원 합의체 넘깁시다. 뭐 그렇게 대법원장이 건의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들한테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 문제는 그러한 요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대법원이 어떤 식의 행동을 했는지는 이번에 그 조사 문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지금 그 원세훈 그 국정원장 그 재판과 관련해서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 그러니까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으로부터 아마 전화가 왔겠죠. 전화가 와서 법원 행정처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서 이 생각을 하겠죠. 왜 이런 전화를 할까? 원세훈 재판이 만약에 유죄가 될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상당히 청와대가 불리한 입장에 있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면에서 우리가 뭐 저희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척 하면서
뭐 우리는 손을 개입 안 하더라도 어차피 전원합의체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마치 저희 이야기를 들어줘서 하는 것처럼 비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대정부 관계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조금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문제는 그것이 대법원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곁을 내주는 거. 우리한테 어느 정도 뭐 그런 정치적인 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비춰준 거 그 자체가 저는 사법부의 존엄한 존귀한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제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조사하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았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병우의 부탁과 실질적인 재판 결과하고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건이 오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해야 된다. 참, 판사님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은 여담입니다만 오래는 사실 것 같아요, 우리는. 기자도 욕을 많이 먹고, 변호사도 욕을 많이 먹고,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니까 2배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우병우 수석, 하는 곳마다 나오는 이 우병우 수석도 똑같은 이게 지금 얘기일 텐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현재 대법관들의 이 항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 안 믿어요, 문제는. 저는 법조계도 그렇습니까? 안 믿는 게, 그러니까 두 개를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 안 믿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믿는 건 맞고요. 법조계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까지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간접적인 인과관계 분명히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여 변호사님이 아까 설명을 했을 때 법원행정처와 민정수석이 청와대가 가깝고 국회의원분들도 가깝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취하고 이런 정도는 필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국민적인 시각에 봤었을 때는요. 민정수석이 대법원에 판사들의 인사와 어떤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부서인 법원행정처에 연락을 취해서 판결과 관련한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불쾌해야 된다. 거기서 엄청나게 대노하면서 폭발을 하고 감히 민정수석이 대법원에 관해서 판결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그리고 희망사항을 전달했다는 것 자체로 정말 국기문란이라고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을 문제 삼았어야 한다고 아마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그렇죠. 쳐야 될 사안에 대해서 립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다 그런 그렇죠.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쪽들도 그게 이제 나쁜 의도가 아니라도 가깝습니다, 실제로. 우리 언론에서 많이 분석하잖아요. 40몇 기 출신이고, 고등학교 동문이고, 실제로 가까워요. 근데 그 가깝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여기는지를 법조계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왜 저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면, 이영훈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그 이른바 진보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는 대법관들을 한 5명가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많이 썼는지가 최근에 한 언론인의 회고록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 5명을 그 자리에 앉히기까지 애를 썼던 분. 그게 다 지난 7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자리를 거치면서 다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그 구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잠깐 차재현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전원화부채로만 가면 이건 깨질 수 있다. 왜? 저 분들은 이게 압력의 문제를 떠나서 그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그분들이 알 것이라는 걸 우전석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하나가 참 다 옳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는 기자 출신의 변호사지만 욕을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법부에서는 좀 싫어하십니다. 사법부에서 욕을 드시는군요. 예. 여 변호사님. 네. 계속 우리가 이 얘기만 할 수 없어서 마지막 질문. 국민들 중에 일각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법원 행정처 이번 기회에 없애라. 판사는 판결하고 재판하는 조직이지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엘리트로 출세 코스가 돼서 청와대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국회하고 서로 거래하고 이럴 필요 뭐 있느냐. 없애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에 대법원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인상은
행정처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필요는 대법원장이 하다. 자기 인사하는데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지금 사법체계가 사실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가 막 그 혼합돼가지고 조금 비정상적인 형태가 많이 보이는데요. 미국은요, 대법원장, 미국 연방대법원장 인사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법관이 한번 딱 그 임명되면 종신직으로 그 전보도 없습니다. 딴 지역 법관으로 가는.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법권 우위 국가라고 사법권이 살아있거든요. 그 제 생각에는 지금 대법원장 체제, 그리고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이 3,000명 정도 넘는 걸 알고 있는데, 모든 인사권, 고등부장 승진만이 아니라 오늘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이 내일 제주도로 가는 인사권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법관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행정처 없이. 이 때문에 대법원장의 어떤 인사권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번에 그 고등부장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의 장의 인사권, 이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개혁이 없는 이상은 이런 문제는 영원하다. 대법원장으로서 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행정처라는 걸 갖다가 개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인사권 이 자체를 개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왕적 유상호 대법원장을. 변호사님 말씀에서는 100% 동감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지금 우리 그 개헌 문제를 들러서 정치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헌의 사실 핵심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상당히 그 제어하고 나눌 것이냐의 부분인데, 마찬가지 논리로 저는 아마 이 개헌을 하게 되면 이 대법원 체계에도 상당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의 인사권 자체를 상당히 조금 축소하고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한 다 대여섯 개 근역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좀 나누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또 우리나라는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재청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애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없다고 하니 다른 식으로 대법관을 이렇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식의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개헌할 때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행정처 말씀하셨는데, 행정처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를 왜 꼭 현직 법관으로 보임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면 또 다른 법률 전문가들, 예를 들면 뭐 변호사 출신들을 뭐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현직 법관을 보임할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결론은 하여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인사권과 예산을 한 곳에 몰려있는 이 제왕적 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결론은 뭐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인사 관리는 필요하지만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내 편, 네 편으로 나누는 건 이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뭐 요구들이 좀 판사들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다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 판사들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재밌다고는 그러더라고요. 판사님들이 굉장히 이게 베일에 쌓여져 있어서.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니까. 예. 그걸 이렇게 이제 그 법조에 종사했던 사람이 이야기해주면은. 판사님들도 예. 뭐 이렇게 막 댓글 달고 이러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초등학교 수준이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좀 시중에 많이 돌고 있어요. 뭐 하여튼 권위주의를 타파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저 군대 2번 갔다고 어제 나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윤석 전 장관은 그 법정 구속되면서 충격을 받아서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군대 우리 가끔 제대하고 나서 얼마 동안 꾸는 꿈이 다시 입대하는 꿈 꾸지 않습니까? 네네. 얼마나 좀 힘들었으면은. 구치소 2번 들어가는 건 그건 악몽은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 노숙을 하시는 분들, 힘들게 살으신 분들은 있죠. 교도소 들어가는 게 뭐 원래 사회생활이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느끼는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진짜 꽃길만 달려오신 분인데, 이런 분이 교도소에 한번 생활했는 거 그때도 악몽이었을 건데 또다시 교도소 들어가면 사실 만인평등이 이루어진다 교도소거든요. 그 감방 안에서 또 만인평등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으로서 진짜 악몽, 이런 악몽은 없었을 겁니다. 정말 꾸기 싫은 지금 악몽을 꾸은 것 같은데 180일, 정확하게 60일 만에 재수감이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이제 재수감되고 법정 구속된 것도 충격이지만 형량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굉장히 불리하게 좀 진행되고 있어요. 조 전 수석이한테 했던 무죄 났던 부분이 다 유죄로 인정됐죠, 지금. 조 전 수석이 지난번에 집행유예를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의혹이었던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이 무죄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조 전 수석이 이번에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았고, 인정받았을 때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내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업무 인수인계를 해줬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진술이 바뀐 거죠. 진술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 조윤선 전 장관도 있었다라는 것들이 문건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그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판결문에 적시가 된 겁니다. 실제로 어제 박 전 대통령이 공모 관계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한 20가지가 넘게 있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한 가지만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구치소 수감된 거 가지고 저도 말씀을 덧붙이면 변호사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형량이 끝나갈 때쯤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끝나갈 때쯤 고소 사건을 추가로 넣잖아요. 합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어떻게든 이게 또 구속 기간 늘어날까봐 이게 다투기도 싫다고 합의해 줄 정도로. 감방에는 단 하루도 더 있기가 싫은 그렇죠. 거죠. 그때 일부러 그래서 한 달쯤 앞두고 고소장 넣는 게 영업 비밀이긴 합니다만 그렇기도 합니다. 네네. 차 교수님, 우리 군대 있을 때 생각해보면 군대 말년에 제대 날짜 세고 있는데 비상 걸려가지고 제대 연기될 때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악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명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대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거 자체가 약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한 1주 정도, 2주 정도 늦춰진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거의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죠. 네, 어찌됐든 군대하고 감옥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집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일단 충격은 충격이에요. 지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1심에서는 3년인데 2심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지금. 그러게요. 저는 어제 그 재판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헌법의 상당히 이 중함, 이런 부분을 상당히 느꼈거든요. 어제 재판부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의 자율성과 불편부당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평등 차별 금지의 헌법 원칙을 위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이 법원에서 높게, 심각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형량도 상당히 높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러한 그 재판을 보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그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자신의 앞으로 그 행동하는 준거에 상당히 이게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권력의 눈치를 봐서 아무 말 못하고 따라가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앉아서 생각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공직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합의되어 있는 이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쯤 다 되새겨 봐야 될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그 임명권자한테 충성하지 말고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들한테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공직자들이 이제 그런 기준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인데 이상득 의원은 오늘은 날씨 추워서 이제 지금 출석 안 한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검찰에서는 오늘 같이 출석을 해라라고 통보를 했었고 예. 아마 이동영 씨는 오늘 출석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출석. 이동영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거죠. 조카죠. 다스의 전 부사장이죠. 이상은 이거 형이죠. 이상은 예. 다스 회장의 아들로서 이제 다스와 관련된 내용을 아버지라 하면 저기서는 이상은 회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MB께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이동영 부사장. 왜냐면 MB게 아니면 지금 다스가 8조라고 하는데 8조가 아버지 회사라는 얘기도 되기도 하고 그걸 따라서 이제 아버지 회사라고 얘기를 해야 일단 삼촌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앞으로 다스가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걸 나오면 이게 일이 너무나 엄청나게 커지겠어. 온 집안이 그야말로 큰일이 나게 생긴 거죠. 그리고 지금 예상 답안이기는 한데 저 논리가 검찰에서 이게 제대로 이제 먹힐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영 씨를 소환을 그래야 한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 차 교수님한테 해야 되겠다. 지금 민주당의 그 박범계 의원이 지금 거의 지금 저격수처럼 돼버렸잖아요. 예. 이 박범계 의원 주장에 따르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해서 이동영 전 다스 부사장 지금 이제 이동형은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죠. 예. 자,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녹취가 있어요, 지금. 네. 한번 좀 보실까요? 그 얘기를. 나도 어디 갈 데가 없다. 이동형 부사장도 어디 지금 잘리면 갈 데가 지금 없다는 거고.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도 여기서 월급을 받고 있다.
아니 회장이 누구한테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다스가 그 이상은 회장의 것이 아니라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그 이유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박범계 의원의 주장인 것이죠. 오늘 뭐 이동영 다스 전 부사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합니다만은 본인 생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 내가 진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다스를 물려받을 수 있는 세자의 위치가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세상은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근데 실제로 흘러가는 걸 보면 지금 이동영 씨가 부사장으로 있다가 물러났고, 그리고 지금 그 다스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조짐 중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다스의 그 계열 회사들이 생기면서 그 계열 회사들이 다스의 주업무를 많이 빼가고 있고, 그 계열 회사의 핵심적인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본다고 한다면 박범계 의원이 주장에 지금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녹취록과 상당히 좀 맥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을 검찰이 오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겠죠. 검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여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또 보시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지금 황금 덩어리가 길가에 주었는데 서로 자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예. 큰일인데요. 지금 차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게 박범계 의원 녹취록. 네. 월급 받고 있다. 왜 자기 건데 왜 월급 받냐. 그 다음 이동영 씨가 다른 회사를 차리려고 한다. 자기 아버지 회사인데 거기서 일하면 되지. 그런데 아마 이동영 씨는 변명할 거는 있을 거예요. 지금 재벌 그룹이라 해서 회장이라 해서 월급 안 받는 사람은 없거든요. 월급도 받고 그다음 배당을 받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장으로서 월급 받는 걸 말한 거다. 그다음 회사 차린 거,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게 꼭 이 MB계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 수사로서는 이 다스에서 그동안 발생한 이익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까 8조라 그러셨나요? 그 정도로 회사가 커지고 이 이익금이 과연 어디로 가고 어디 처분되었는가? 이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의 어떤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그동안 그 배당 같은 게 그걸 잘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측근들이 MB들은 말을 다 진술이 번복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김성우 전 사장, 김백준 전 비서관, 김희중 집사를 했던 비서관 전부 다 진술을 지금 번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보여요, MB가? 저도 사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되는 시점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일제히 돌아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아섰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애초에 알려진 바와 같이 과거에는 측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근은 이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도 네, 있었거든요. 김백준 전 우리는 이제 공식 명칭은 총무비서관이지만 저희는 그냥 수석 그렇게 불렀잖아요. 네. 수석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백준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내 사적을 위해서 돈 챙긴 일은 없다. 하도 이 말이 들어서 누구 말인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저 얘기는 내가 국정원 특활비 받아서 내가 주머니에 들어간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예. 왜냐하면 국정원 특활비가 두 가지 범위가 뇌물죄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국고손실죄 같은 거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형량이 다 무지무지하게 셉니다. 뭐 5년 이상 무기까지 가는 범죄들이고 본인들의 실제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에 왔었을 때 특수활동비의 사용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광범위하게 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쌈짓돈처럼 사용을 한 것처럼 그렇게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원세훈 전 원장이 가장 먼저 검찰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된 부분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역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내가 원해서 원전 입장에서는 내가 원해서 뺏어 줬다고 하면 본인이 국고손실죄를 받게 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미루고 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미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뭐 김백준 수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고 해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나는 집행, 옮겨다 전달해 준 사람이지 내가 쓴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 문제는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이게 황금덩어리가 길거리에 굴러다닌다고 그러지만 입증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좀 우회로로 택해서 치고 들어가는 게 국정원 특활비였는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빼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예. 저 특활비 문제가 그래서 지금 측근들 이 진술 변하는 걸 한번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차 교수님 한번 보시면서 네. 어떤 측근들이 어떤 진술을 바꿔서 지금 이게 빼박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실 수가 좀 있는 거예요. 첫째, 김희중이죠.
그렇죠. 그 부속실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로 집사 중에 집사죠.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김유중 전 비서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얼마 지났느냐. 지금 이 탄핵 정국을 경험하고도 저러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지금 숨기고 있고 발뺌하고 있는 것 자체를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유중 비서실장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에 모여 앉아서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측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진실을 알고 있느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한 명뿐인데 정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 정도로. 그 정도죠. 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김백준 전 그 총무기획관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지금 국정활동비를 다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큰 거죠. 원래 예. 그 김백준 전 비서관이, 전 기획관이 처음 검찰에 불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영장실질 심사할 때만 하더라도 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에 했을지 용책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고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빼도 박도만 요새 소위 말하는 빼박 캔트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여 변호사님, MB 쪽에서는 그 대응을 자제하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반격할 카드를 하나 쥐고 있다. 최후의 일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이게 좀 법조인으로서 쭉 흘러가는 걸 보시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MB로서는 이게 이제 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도저히 이제 아까 김백준인 씨라든가 여러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게 나오면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결국은 청와대하고 MB는 사업가 출신 아닙니까? 네. 거래를 해야 된다. 그 점에서 아마 DJ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그 특활비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도 그 각 부처 예산에서 일부 쓴 거는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네네. 그런 걸 가지고 과연 우리만 잘못했냐, 당신들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거래를 시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0년 전 게 아니라 이제 20년 전으로 그렇죠.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다가 통일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농담이고, 우리 양 변호사님은 지금 이 상황의 끝을 어디로 보십니까? 결국 MB는 검찰 포토라인에 쓴다고 보십니까? 정리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백준 기획관이나 김유중 비서관과 관련된 법조계에서도 들어가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얘기로는 검찰이 워낙 수사가 탄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어쩐지 모르겠지만 변호인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온다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그야말로 경제활동부터 같이 해왔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뭐가 나올지 모르나 이런 것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쉽게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바로 단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오늘 복잡한 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가 약 한 3,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검사의 2배쯤이라 그러네요. 그 많은 판사들의 판단력을 100%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근본적인 물음이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그래서 성향 분석이 필요했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은 그게 블랙리스트라고 주장을 합니다. 블랙리스트라는 종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본질이 아니란 뜻입니다. 판사의 성향을 분석해서 내 편으로 갈라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이게 우선돼야 해법이 나올 걸로 봅니다. 물론 똑같은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블랙리스트라는 그 명백한 존재가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성향조사한 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일반 시민들 그렇게 생각한다죠. 컵에 물은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반밖에 없느냐는 쪽에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좀 더 경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또 지금 사실 아직까지 완전히 또 가려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문서 파일 760개 중에 또 상당히 또 비밀번호가 많이 걸려 있는 것도 많았고 또 상당히 또 의심을 많이 받고 있었던 이 당시 법원 행정처의 그 차장의
또 컴퓨터는 아예 조사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그런 좀 의혹이 일단 꼬투리는 놓은 것인 만큼 저는 뭐 차제에 이야기 시작된 거라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시민적 관점에서 보는 코멘트입니다. 네, 뭐 좋은 말씀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준비를 하면서 다 느낀 건데 의외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법부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생각, 저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검찰, 경찰, 청와대 이런 거는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잘 이해들을 하시는데 사법부, 판사들은 의외로들 잘 저희가 모르고 지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조직이 법원행정처인데 여 변호사님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법원 행정처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 그 법관에 대해서 네. 어떤 통계를 내고 그다음 뭐 그 자료를 조사하고 이런 게 이제 법원 행정처의 임무고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 행정처에는 근무 안 했고요.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법률적으로는 그 행정처에 소속돼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 그건 당연한 건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법원 행정처에 근무를 해야만이 법관으로서 판사로서 출세를 하더라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 우리 사실입니까? 뭐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걸 물으시니까 뭐 자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법원 행정처 판사들은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래서 법원 행정처로 발령나면 아주 기뻐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이해하는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이 판사 시절에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었는데 법원 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고 2011년에 옷을 벗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예. 많은 판사들이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 옷을 벗고 나온다. 이런 세간의 속설이 있는데 사람들의 그런 속설과 이 이미지가 맞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행정처에 근무 안 했더라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하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행정처에 가면 거의 100% 네. 승진이 고등부장 승진이 되고 거기 안 되는 사람 아주 특이하게 보는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법원 내에서. 그래서 일단 출세 코스는 맞군요. 그럼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사들 사이에서 출세의 엘리트 코스가 존재한다.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판결을 잘하고 재판을 잘하는 판사가 출세를 해야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법원은 사실 재판해주는 데거든요. 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고 그다음 죄 지은 사람을 적정하게 처벌하는 건데 우리 법원에서 그 일반 회사도 좀 마찬가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가 가장 오너의 눈에 잘 들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승진하더라고요. 행정처도 바로 엄밀히 좀 비율을 말하자면은 대법원장의 총무과입니다. 대법원장을 서포트해주는 그 기구거든요. 재판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서는 가장 옆에 두고 나의 입속의 혀처럼 이렇게 활동해주는 행정처를 총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처에 가는 사람들은 가장 엘리트를 뽑아가고 대법원장이 편하려면요. 네. 그 행정처에 오는 판사들을 자기를 서포트해주는 판사들을 가장 엘리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처에 가서 출세하는 게 아니고 가장 우수한 법관들이 행정처로 많이 가고요. 그다음 거기 가서 능력을 거의 다 발휘하니까 고속 승진의 길을 달리는 건데 여하튼 저는 이게 기형적인 현상이다. 법관은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행정의 달인이 돼야지 그 승진을 하고 잘 된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해는 되는데 능력이 출중해서 행정처를 가는 것인지 행정처를 갔으니까 능력을 발휘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태양 주변에 근접거리에 있어야 출세를 한다니 그건 조금 이따 또 다루기로 해보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양 변호사님 거기에서 그 많은 판사들의 성향을 동그라미 세모 X로 분류했다, 분석했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판단받고 있는지는 본인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그 한때 2001년인가에 그때 네. 최종영 대법원장 시절인가 그랬는데 이 법관들 자기의 인사에 대한 평가를 자기가 공개 청구해서 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은 하여튼 자기도 깜짝 놀란답니다. 나를 이런 사람으로 대법원에서 평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봤는데 그걸 한 1, 2년 시행하다가 그만둔 게
그걸 보고 평가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표를 내버렸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평가를 공개해서 열람하는 걸 금지시켰는데, 그래서 그 대부분의, 아까 그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하셨나요? 대부분의 법관들은 모릅니다. 이게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요. 뭐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승진하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쭉 갔는데, 이번에 지금 드러난 것은 어떤 인권법 연구회. 네. 그게 그게 옛날에 우리법 연구회가 이제 해체되고 다시 만들어진 학회가 인권법 연구회인데, 거기에 분들에 대한 어떤 성향 조사, 이런 게 문제되면서 결국은 지금 이 사태까지 이런 거지. 네. 일반 법관들은 관심도 없고, 그렇군요.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양 변호사님은 그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판사들끼리 법을 연구하는 어떤 학회 비슷한 걸 하나 만든 거죠. 그 이름이 이제 우리법 연구회에서 지금 이제 인권법 이름만 놓고 보면 뭐 이렇게 특히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최소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사법부 수장들은 이들 연구회를 뭔가 좀 좌파 성향으로 이렇게 편중된 판사들의 모임이다, 이런 시각이 좀 있었더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느 정도는 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인권법 연구회라고 하는 데에서 주최하는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이 개별 학회라든가 이런 데에 뭐 별도의 성향을 가진, 그렇지 않은 성향을 가진 판사들을 넣어서 네. 그러니까 와해를 시킨다라든가 아니면 그 인권법 연구회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그런 문건들 안에 내용은 열어보지 못했지만,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판사들이 인사에서 실질적으로 무슨 불이익을 당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사실 이번에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밝힌 것조차도 극히 일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문건들이 한 700건 이상의 것들이 암호화가 돼 있어서 열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우리법 연구회나 인권법 연구회에 속했던 판사님들은 어떠한 이유로 본인들이 탄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게 우선 이제 우리법 연구회가 언제 생겼냐면요. 네. 88년에 김용철 그 당시 대법원장이 노태우 대통령 들어서면서 헌법이 바뀌면서 네. 다시 연임운동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이 많은 소장 판사님들이 이 대법원장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연임운동을 하느냐, 이 사법부의 그 자존심도 없이 거기서 출발한 게 이제 해가지고 많은 거기에 동조하는 그 대표적인 분이 박시환 대법관입니다. 맞습니다. 예, 해가지고 이제 이념하고는 상관없이 시작되는 이념법하고 거예요. 대법원장이 저런 식으로 법원의 자존심을 무너뜨려서 안 된다. 삼법 분립의 원칙에 네, 위배된다는 그렇죠. 거였지, 이건 좌파 우파 네, 좌파 문제가 우파의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리법 연구회가 그 사실 이용훈 대법원장을 갖다가 추대하는데 네. 큰 영향을 세웠고, 그러면서 우리법 연구회가 사실 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행정처의 요직을 많이 차지했고, 그러면서 우리법 연구회가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싹 물갈이가 이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되는 성향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또 법원 행정처예요.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법원 행정처로 그래서 입히게 됩니다. 근데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재작년인가요? 그 인권법 연구회로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 들어서면서 특정 단체는 안 된다. 그들이 법원 행정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해체하라고 해가지고 네. 좀 해체했는데 다시 그게 재탄생한 게 인권법 연구회인데 네. 그게 작년인가 저작년인가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이제 커지고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법 연구회나 인권법 연구회가 법관들이 하는 건데 무슨 재판을 갖다가 이념적으로 하겠다, 아니면은 그 아주 사회주의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세다, 우리 법원 체계에서는 이걸 견제해야 된다. 여기에서 출발한 게 저는 인권법 또는 우리법 연구회 그 이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그런데 면에서 잠깐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대법원장으로서는 아주 불편한 단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싫은 거군요. 그 아니, 존재 자기 자체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자꾸 없애자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게 벌써 재작년이었거든요. 이 사건, 이게 블랙리스트 사건이 문제가 됐던 게, 그 법원행정처와,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크고, 특히나 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판사들의 인사권을 다 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판결의 결과도 아닌 다른 어떤 걸로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차 변호사님은 물의 컵에 반이 들어있다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그 물의 컵이 한 방울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법원이라고 국민들은 많이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재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부터 열까지 온 나라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지지는 않지만 정말 가장 크게 나라의 방향을 결정할 부분들을 결정하는 건 결국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판사들은 그 안에 들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대부분의 판사들이 거기에 분리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고 그게 승진을 못했고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의 핵심적인 사항에 결정해야 될 위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순간 못 가게 되면 그 손에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가 정말로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이제 오르신 말씀인데 제 질문은 그래서 그렇게 셀프 조사를 했던 판사들의 성향 분석이라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진실로 밝혀졌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대상들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아니면 정확히 그것들이 그건 과연 안 나왔나요?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죠. 않았어요. 근데 대상이 됐던 판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대상이 되는지를 나는 모르겠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녔다. 내가 과연 정말로 정치적으로 당신들이 보기에 주변 동료 판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정도로 대상이 됐던 판사들도 스스로도 의아할 정도로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차 교수님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게 뭘 조사했나를 이렇게 보면 어느 고등학교 나왔나, 출신이 어딘가, 대학은 어딘가, 뭐 기수는 어떻게 되나, 이들이 속한 학회 활동은 뭐가 됐나,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한 내용인데 이게 성향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든 조사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에 조사의 과정에 일종의 그 일부 문건이 놓은 건데 지금 그 성향을 분석했다는 것 자체가 그 보니까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아마 조직이 법원 내에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위원을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을 추천할 것인가 부분에 고등법원장이 아마 추천권을 행사하는 모양인데 그 후보군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그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아마 법원 내에 법관들끼리의 뭐 일종의 자문기구 같은 것 같겠죠. 막 법원 사법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임시적인 기구, 임시적인 기구라든가 이런 그 기구를 구성하는데도 그 재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성향이 좋으니까 반드시 넣어야 되고 이 사람은 뭐 검은색으로 분류해서 이 사람은 제외해야 된다는 식으로 성향을 분석했다고 한다면 일종의 그러니까 법원 내의 자문기구를 구성하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상당히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럼 더 엄격한 기준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한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법원 내에 이런 임의기구를 하나 구성을 해서 거기에 사람을 끼워 넣는 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력과 행동을 쭉 행동 거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한다? 이것은 그럼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의심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검증해서 골라서 인사하는 거는 어찌 보면 또 당연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맞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앞서 지금 이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구성하는데 그럼 이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법원 내에서의 판결이 뭐 예를 들어 잘못됐다든지 뭐 법원 내에도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기준이 아니라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하고 가깝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성향이 그러니까 이 사람 정치적 성향이 어떠냐 이런 식의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정치 성향을 파악했다. 여 변호사님은 판사 시절에 정치 성향을 그렇게 판단 받으시거나 검증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은 판사로서는 이번에도 뭐 블랙리스트 뭐 나오고 했지만은 개개 판사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그 행정처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 거 물론 있겠지만은 전혀 모르고요. 근데 아까 차 교수님 말씀드린 그 사법행정위원회 제가 이번 사건이 저희 친정인 뭐 법원에 대한 일에서 언론 보도를 좀 그래도 딴 거에 비해서 열심히 봤는데 사법행정위원회 이번에 위원이 11명인가 그랬는데 그중에 5명인가 6명인가 바로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에서 하는 말이 무슨 성향을 분석해서 위원회 구성을 달리하고 이런 건 안 했다고
그렇게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언론을 통해서 본 거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 변호사님도 판사 시절에는 내가 어떠한 형태로 인사 검증을 받고 나온 거죠, 문건이. 자, 이번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는 이런 종이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럼 블랙리스트가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한 현직인 판사분 한 분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블랙리스트라는 얘기 자체를 언론에서 주로 이름을 붙여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판사들 사이에 처음 문제가 됐을 때는 동향조사라는 걸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네. 그분 비유를 빌자면 음주사고를 조사해서 음주운전 결과가 나왔는데 교통사고는 아니었다를 가지고 자꾸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 저도 일정 부분 수긍을 하고 실제 문제가 됐던 것은 판사들의 봉양에 대해서 그게 그냥 평소에 얘기를 한다거나 단체 대방 같은 데서 얘기를 한다든가 과거의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한 건 나왔잖아요. 그걸 굳이 블랙리스트라 부르냐 안 부르냐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있다 없다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넌센스 같습니다.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사위원회와 대법원장한테 지금 보고가 돼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지금 법원에서는 이 조사위는 문제의 이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블랙리스트는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지금 가는 겁니까? 저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규정을 해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요. 여러 가지 조사위원회의 결과는 블랙리스트라고 이름을 안 붙인 거지만 왜냐하면 분류를 청색, 적색 그리고 청색, 적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3단계로 분류를 한 부분도 나왔었고 또 실제로 거기에 그 분류가 된 임원 판사분들을 언론에서 쭉 지난 7년 동안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거기에 적시된 사람들이 형사 1심 재판부, 일부 재판부에 배당이 된 사례가 한 명 빼놓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어느 정도 적용도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있다라고 저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여 변호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2011년까지 지금 법원에 판사로 2011년 2월까지. 예. 그러면은 그때면은 양승태 대법원장 들어오시기 전이네요. 1년 전입니다. 그럼 그때 대법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이시고.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블랙리스트에는 여 변호사님은 없으셨겠네요.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네네. 자, 판사를 하셨으니까 네. 이런 판사들의 동향 분석, 성향 분석을 한 문건, 이게 블랙리스트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블랙리스트라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인사라든가 사무 분담에서 어떤 자기가 배제되고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고 싶어 할 거고요.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그 밑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처 판사들은 이거는 대법원 행정처의 당연한 임무다. 왜냐하면은 판사들이 사실 어떤 이념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은 전혀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으로서는 어떤 판사가 특정 이념을 가진 판사가 어떤 형사사건을 만든다는 거, 이거는 불안한 거죠. 대법원장이나 행정처로서는. 그럴 때 이제 이분들을 갖다가 사무 분담해서 전혀 이념이 발현되지 않는 사무 있지 않습니까?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데 배정하면 되는데 굳이 형사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혹시 국민들한테 논란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을 배제하겠다. 이래 생각했다면 자기들은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업무의 일환이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라는 게 지금 왜 문제되냐 하면은 이번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특정인을 배제하고 특정인을 화이트리스트를 지원해주고 이런 블랙리스트가 문제인데요. 지금 법원의 블랙리스트는 그런 취지는 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떤 판사를 갖다가 완전히 배제하고 이런 건 아니고 얘 동향을 조사해서 대법원장이 고등부장 승진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사무분담에서 어떤 사무분담을 맡기는데 참고한다거나 이런 데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계 블랙리스트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쪽이 어떻게 받아들인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보기엔 정확한 블랙리스트는 아니다. 좀 두리뭉실한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밖에 표현을 저는 못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작과 동시에 지금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문학의 블랙리스트처럼 블랙리스트 해서 이런 종이는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맞는 거죠, 사실관계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판사들의 이념적 평향성을 우려해서 어떤 판사인지 성향을 분석한 거는
사실관계로 문서가 나온 겁니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옆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뭐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팩트는 하나인데 해석을 지금 각기 달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그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물이 반 남았다, 반밖에 안 남았다 하는 거 또 있다 보니까 판사분들 중에서 뭔가 좀 어떤 성공, 특히 이제 어떤 출세욕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법원행정처의 눈수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대법원장이 콱 쥐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판사들을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같은 걸 했습니다. 네. 이 단체가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건 그러면 찬성적으로, 그러니까 권한을 축소하는 쪽에 찬성적으로 소장파 여러 군데 전국의 판사들이 서명을 한 거예요. 이게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법원장은 당황스러운 거죠. 판사들이 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모양새가 대법원 권한 축소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외부에 알려진다. 그래서 야 이거 누가 시작한 거냐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마라 줄여라라고 했고 그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아니 판사들이 그 개별 독립적인 어떤 법관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국가기관인데 이 뭔가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왜 우리가 지적을 못하냐고 거기서 정치적인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권력이 집중되는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장의 중앙 집권적 체제에 반대하는 어떤 판사들의 모임이 시작이 된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지금 현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로 이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출신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항하던 이 단체의 수장이 지금 대법원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첫 일성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하고 무관치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한 가지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의향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임기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지금 들어보신 말씀이 9월 25일입니다. 지난해 9월 25일인데 대법원장 취임하면서 첫 출근하면서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파헤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되어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판사님들 하시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뭐 학급 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판사들 말 안 듣고 내 마음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들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무슨 무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이런 무슨 회를 만들어서 바깥에서 회의를 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지금 반장들하고는 모여가지고서는 지금 학급 딱 그 주류가 좀 있는 거. 글쎄요, 뭐 적절한 비운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긴데 지금 차 교수님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판사들의 이 어떤 의사소통 과정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보면 무슨 인터넷으로 익명으로 지금 게시판들 보셨습니까? 그거? 아니요, 뭐 제가 뭐 그 부분에 물론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보도는 그렇죠. 많이 뭐 나왔는데. 그 보도를 통해서만 접했는데요. 저는 사실 저는 뭐 법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지만 문외한이지만 제가 그 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제일 처음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황당했던 기억 중에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냐면 이 판사들이 그 등산을 가면 올라가는 순서가 연수원 뭡니까? 기수별로 이렇게 하고 또 졸업, 성적 순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기수는 1등 맞는데 성적은 좀 모르기 때문에 그 순서는 안 올라갑니다. 다만 그건 예. 있죠. 그 합의부에서 예. 부장판사 뒤를 좌우 배석이, 좌우 우배석이 배석을, 좀 예. 서열이 높거든요. 그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는 건 있죠. 기운 좋다고 먼저 껑충껑충 뛰어 올라간 일은 그러면 없다.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그 나름대로 서열화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바깥에서 이런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사적인 행동을 할 때까지도 법원 내에 엄격한 위기 질서가 그대로 작용되는 그러한 문화인가? 이렇다면 그것이 과연 이런 문화 속에서 법과 양심에 따른 이 재판이 가능가 할까? 아주 민감한 상황 같은 경우, 그럼 위에 눈치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대법원 행정처가 모든 이 사건을 다 지고 자주유지한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법관들, 일선 법원 법관들도 사실 이 차관급
되는 것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맞죠? 그렇죠. 그까지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대법원장의 심기 또 대법원 행정처의 심기를 건드린 거 아닐까? 이런 나름대로 자기 검열의 일종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될까? 이런 걱정이 앞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우려를 갖고 있는 차에 지금 뭐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상당히 불이익과 배제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지켜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대법원장도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일신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조사 진행되는 과정에서